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1월 2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엔 박장대소 다시 돌아왔는데요. 박장대소 콤비와 함께 설 민심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세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박장대소 전통의 두 멤버가 오늘 설이라고 또 특별한 복장을 해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일만 생기시고요. 자, 새해부터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김은지 앵커님하고 같이 방송하는 게 너무나 영광이다. 그런 저희가 생각이 함께할 들어요. 시간이 84만 5,420시간은 안 되지만 네, 너무 행복하고 하느님이 하늘에서 마포구 충정로 지역에 내려주신 여기는 앵커. 예, 중구 충정로 미안합니다. 중구. 예, 예, 저희는 끊지 않고 가는 것으로. 우편번호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작년 설에도 인사드렸었는데요. 한국리서치의 이동환 수석 연구원님입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새해 시사인-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안티층, 극혐층이 많다. 저희가 이런 주제로 좀 여론조사를 짚어봤던 적이 있는데요. 네. 또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그 사이에 짚어봐야 될 여론의 향방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맞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동환 수석께 좀 짚어봐야 될 데이터 요청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해석을 우리 박장 콤비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환 수석님은 설 특집에만 나오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게 시작은 이동환과 함께 반갑습니다. 예, 1년 예. 만에 뵙게 됐습니다. 부정은 이동환과 함께. 다음에 내년 설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잘 됐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네, 이게 아름다운 아이스 브레이킹 저희가 새해에는 또 저희는 오랜만에 만난 인사해요. 얼굴들과 반갑게 네, 인사하는 딴짓하지 시간이지 말고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지금 방송 그 사이에 준비해야지. 데이터 공부를 하고 계시는 네. 예, 장 소장님을 위해서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가 접신 이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공부한다고 그러고 지금 오늘의 운세 접신 지금 딱 화면에 비친 소장님의 모자를 보니까 이건 놀부다. 여기에 부대찌개 하나만 있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놀부 부대찌개 PPL은 안 들어오는 건가요? 그거 저희가 네. 노래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드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소장님 드시고. 부대찌개 좋아해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딱 저승사자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괜찮네 이거. 네, 소장님은 두 분이- 놀부. 밥주걱이나 좀 갖다 줘요. 밥주걱. 네, 두 분이 오늘 좀 특별하게 코스튬을 해주시는데 예, 응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밥주걱은 없지만 언제나 그랬듯 쓴 아니고 지난주부터 있었던 우리 반려동물도 함께 박성태 실장님 앞에 있습니다. 요즘 하도 요 소리가 많아가지고 제가 특별히 준비를 요청했는데 정말 잘 준비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이 종이 시바견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감이 사실 좋지 않아서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름을 지어왔어요. 그 뭡니까? 정도 애착이 벌써. 복동이. 좋네요. 예, 예. 예. 복동이로 앞으로 그 우리 시바견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하면 좀 물론 제가 중의적으로 막 쓸 것 같긴 한데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동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장 소장님이 다른 이름이지 않아?라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컷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컷일 때도 있고 안 컷일 때도 있고. 안 해봐요, 뭐 이게 암수한 몸이요? 네. 지렁이 같은 거죠. 소장님 죄송한데 저희 제작진이 패딩 소리가 들어가서 혹시 괜찮으시면 살짝 벗어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거 소품으로 준비했는데 진짜 너무하네 이거. PPL 아니야? 몰라 따로? 우리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이야기에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여론조사 경향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률이라고 하는 게 지난 총선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 수준으로까지 벌써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이 수석께서 먼저 좀 데이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최근 이제 여론조사 보면 좀 일단 응답률이 상당히 높은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총선 전이라,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 전이라고 할게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론조사 응답률이랑 이제 1월에 이제 진행한 MBS 조사 응답률을 비교해 보면은 이미 총선 때 수준을 다 뛰어넘고 지금 거의 대선 수준까지 거의 근접을 해 있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현재 1월 들어오면서부터 여론조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응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고요.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도 많이 늘었어요. 사실 여론조사는 보통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응답을 하겠지만은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특히나 이제 많이 더 늘었다 해서
지금 여론조사는 뭐 거의 뭐 사실상 대선 수준, 대선 당시의 여론조사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읽으실 때도 아 이거는 대선 여론조사다라고 보고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막 보수 과표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응답률이 높은 게 왜 보수 쪽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왜 진보 쪽은 상대적으로 덜 결집해서 응답하는지 아, 네. 그게 궁금해요. 그거를 제가 좀 이따 뒤에 있어요. 있습니다. 네. 안 봤잖아. 아유, 있잖아요. 네,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우리의 맞아요. 오늘 네. 장 여기 학생께서는 핵심 질문, 킬러 질문 이거예요, 하셨지만 이거.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네. 네. 궁금한 분들은 계속 스테이 튠 계속 모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궁금한 게- 제가 앞에 쫙 자락을 깐 아, 거예요. 뒤에 그렇구나. 중요한 게 있다고 이렇게.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럼. 네. 잘했어요. 네. 네. 예. 아 근데 저는 근데 응답 저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간 요건 조금 그렇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대선 때 정도의 여론조사다라고 하는 말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그 말을 아마 연구원님은 그런 맥락에 쓰신 것 같은데 대선 때처럼 많이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맞습니다. 의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면 마치 요게 대선에도 반영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때처럼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예, 맞습니다.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물론 진보 쪽도 들어오겠지만 보수나 중도 쪽이 훨씬 더 많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물론 수석도 아니고 리서치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냥 볼 때 네. 실장님이시죠. 저도 이제 실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장은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건 제 말이 맞죠? 네,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도. 네. 굉장히 우리 오늘 뛰어난 학생들께서 네. 빠르게 지금 예습적인 질문들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저는 뭐 드는데. 복도를 데리고 다니니까 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언제 전화를 받아봤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두 분 혹시 여론조사 전화나 뭐 이런 거 좀 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받으신 적이 받은 있나요? 적은 있는데 오. 응하진 않았습니다. 왜 안 응하세요? 저는 정치 여론조사가 안 오고 무슨 소비 성향 트렌드 뭐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좀 끊어버렸어요. 아, 정치 성향은 왜 안 오죠? 근데? 데이터가 어딘가에 그쪽에 가 있나 보네요. 아, 그러나 봐요. 네, 네. 저도 가끔 여론조사를 한다는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건강 관련이고 아마 끝에는 데이터가. 보험 판매랑 연결될 것 같은 그런 게 오더라고요. 네. 데이터가 안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는 받아본 적 없는데 저게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후에 이제 그 표직 문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튼 이 시국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여론이라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탄핵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우리 공통의 서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굉장히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한 달 사이에 윤석열 탄핵과 관련돼 있는 여론이 좀 변화한 것 때문에 뭐 걱정이나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변화의 핵심에는 이제 이동환 수석이 뽑아주신 데이터를 보면 보수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정당 지지율 얘기도 좀 하고 갈까요? 예, 그러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응답률이 되게 높다라는 그 대선 국면과 비슷하게 지금 여론조사가 되고 있다는 게 정당 지지율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이 지금 MBS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36, 33, 36이 됐고 국민의힘이 32, 35, 38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 38과 36이라는 숫자는 이게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총선 이후에 가장 높은 정당 지지율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대선 이후로 그러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에요 지금. 그만큼 이게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지금 자기 이미 그 정치를 정당을 결정을 하고 응답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지금 결집이 다 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나 진보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야기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제 괜찮습니다. 네. 탄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이야기 듣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네네. 예, 지금 이제 전반적 결집세가 보인다라고 네.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고요. 그 탄핵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저희 뭐 이제 1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국정 지지율 묻지 않고 이제 탄핵에 관련된 지지율을 평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된다. 탄핵이 기각해서 직무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게 저희 MBS에서 물어보는 건데 추세를 보시면은 62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59, 57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반대로 탄핵 기각해서 직무 복귀해야 된다는 게 33, 36, 38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제 어느 쪽에서 찬성과 반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가라고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지금 진보층이나 중도층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1월 내내 지금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탄핵 찬성에 대해서는 이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바뀌지 않았는데 다만 지금 보수층
에서만 30, 24, 21로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1, 11, 7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한 여론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중도나 진보가 아니고 이제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바꾸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급격한 태도 변화를 뭐 물론 애초에도 높은 비율로 찬성한 건 아니었지만 거기서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전체 여론이 뭔가 바뀐 것처럼 좀 보이는 예.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보수층의 탄핵 찬성 이탈 요인을 그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이 아무래도 거기에는 가장 가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흥분이 좀 가라앉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막 선포하고 군인들 들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해직거리 한 거를 계속 지금 한 달 넘게 한 2달 가까이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좀 낮아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 때문인 것 같아요. 탄핵을 하게 되면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아지네. 그러면 안 되지. 탄핵 반대. 이런 단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우파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비판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찬성하는 거야? 이재명 지지하는 거야? 아닌데요? 그러면은 탄핵 반대하지. 조기 대선 원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또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탄핵 찬성 여론이 좀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참 이게 걱정스러운 지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일정 하나의 개인이 있어요. 예. 이분이 의견이 바뀌었다. 이런 거는 약간의 그치고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과표집으로 생각하는 부류인데 제가 이분이 의견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집단이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탄핵을 찬성했다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바뀌었다. 이건 소수 한 2-3명. 이 100명의 샘플 자체가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표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현상이 명확하다. 지금 이제 그 수석님이 가져오신 자료에도 뭐 MBS 조사에서 보수층이 약 5% 정도 과표집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저는 구구 집단이 약 200만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200만이요? 예.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200만 하면 많은 것 같지만 예. 유권자가 4,400만입니다. 4,400만에서 5%만 해도 200만이에요. 요거는 늘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 24년 말고 그 전에 기독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의 득표율이 2.7%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그럼 그 당의 비례대표 뽑은 말고 당시 뭐 어디냐 국민의힘 미래한국당이나 이런 데를 뽑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한국당 당시에. 그러면 이분들의 표도 구군데 그냥 따로 구구 정당을 안 뽑고 국민의힘을 뽑는 사람들이 한 4-5% 있다고 보면 최하 200만 좀 더 높게 하면 250만에서 300만까지가 구구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지지율에서 5% 정도는 탄핵에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응답률이 ALS 조사에서 5%라고 하면 보통 이제 2만 명 정도를 전화해서 그중에 1,000명이 대답을 하는 건데 응답률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의 의사를 표출해야지. 대통령 탄핵한데 막 전화를 기다리고 열심히 받아요. 응답률 5%라는 건 통화가 성공한 데서 5%가 끝까지 ALS 전화를 이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예 전화를 아예 안 받는 분들 있잖아요. 통화 중이거나 그런데 근데 전화를 뭐 극우 유튜브에서 막 강조하는 대로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하면 이건 접촉률이라는 건데 이것도 확 올라가요. 극우 유튜브에서 그런 것도 시켜요? 극우 유튜브에서 여론조사로 나오면 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전화를 열심히 받으면 접촉률이 보통 30% 내외인데 이것도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그 객관적 자료는 없죠. 그냥 추적인데 최소한 이 극우층의 응답률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갈 소지가 있다. 적극적으로 받는 행동만으로도. 그러면 일단 받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응답률 5%라는 거는 받은 사람 중에 20명 중에 19명은 됐어요 하고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300만한테도 어차피 전화가 갈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이게 과대 표집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도 그럼 그럴 거 아니냐. 평상시에 정치적 이슈가 크지 않을 때는 일단 내일이 바쁘잖아요. 그렇게 안 해. 아무리 구루층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응답률이 고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치적 사건이 아주 큰
이거는 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올 정도의 사건이 있는 때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결집하면 충분히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자체보다는 추세 정도만 네. 구구가 결집했다는 추세가 있고 민주당이 더 나가지 못한다는 추세가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인식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 세견이지만 네. 이 리서치 수석 연구원님이 계시지만 한국 리서치. 한국 리서치 예. 저는 이제 사람을 연구하니까 예. 예. 사람을 쫙 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 거예요. 보수가 표집 이야기가 뜨거우니까 그럼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는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관련된 데이터를 그러면 이동환 수석께서 준비해 오신 걸 좀 볼까요? 네네. 일단은 일단 이 논의의 출발점은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가 많이 잡히고 있다라는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실제로 그런지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보수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가를 봤는데 예, 지금 저 자료인데요. 일단 5월부터 11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뭐 정치적 사건이 늘 있었지만 큰 이벤트가 없었던 뭐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절, 이런 시절에 이제 사람들의 이념 성향,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진보라고 생각하니 중도라고 생각하니 보수라고 생각하니 물었을 때 나온 대답이 예, 저기 계엄 전에는 진보 27, 중도 33, 보수 29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제 1월에 진행한 3번의 조사를 모아서 봤을 때는 진보는 그대로입니다. 27. 그다음에 중도는 이제 33에서 31로 줄었고 보수가 29에서 34로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진보 27, 중도 31, 보수 34라서 예, 현상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보수가 더 많이 응답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이건 뭐 MBS뿐만 아니라 뭐 갤럽도 그렇고 모든 조사들이 현재 다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현상은 이거 맞는데 그렇다면 이거 해석을 할 때 이게 과연 과표집일까? 정말로 보수가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 걸까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조금 실장님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거는 과표집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건 뭐 왜냐하면은 과표집이라는 거는 어떠한 일정한 값이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때 과표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과표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진보랑 보수가 원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숫자가 비슷한 거 아니야? 대선 때도 0.27, 뭐 27만, 예, 그 정도 차이 났죠. 0.73%밖에 차이 안 났으니까 진보랑 중도가 사실은 비슷해야 되는데 보수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보수 과표집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주요 근거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주관적 이념 성향이라는 게 항상 고정돼 있는 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진보 이게 쭉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어떤 이슈에 따라서 중도였던 사람들도 뭐 어떤 이슈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보수야. 내가 진보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그리고 이념 성향이라는 거는 뭐 우리 뭐 지역이나 성별, 연령대 이런 것처럼 좀 통계 자료가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에 대한 모집단 분포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은 실제 여론의 반영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면 진짜 과표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은 지금 미약한 상태고 그래서 저는 약간 해석을 할 때 이거는 과표집이다라고 단정 짓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보수인 사람들이 좀 응답을 이전보다 조금 더 하고 있네. 근데 이게 어쨌든 간 실제 이념 지형의 변화일 수도 있고 실제로 좀 사람들의 성향이 조금 보수적으로 변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과표집이라는 거의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좀 유보 알 수 없다. 네. 근데 하필이면 네. 아니, 수석님 의견에 설마 제 의견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네네. 겸손을 깔고 아니 표정이 안 변하잖아요. 저는 이거 들 때부터 그런 공격들이 있을 줄 알고 있었어요. 다리는 떨고 있잖아요. 다리는 원래 풍이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나는 중도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론조사에 임했을 때 전국 지표조사는 전화 면접이냐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분이 나는 중도예요 라고 대답을 억지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여론이 많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건 사실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게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대답할 거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맞아요. 네. 솔직히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딱 들어왔을 때 굳이 나를 속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특별한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이 의도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건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사저널이 최근에 발표한 거 충격적이었죠.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표보다 김문수 장관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양자 대결에서.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최대한 세금을 늦게 낼 거예요. 애국심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그 결과로까지 이게 된다면. 근데 이게 과표집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당시에 호남에서 여권 후보 이제 다자대결로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약 45,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해요. 45% 나왔던 것 같아요. 시사저널리 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재명 41.8%, 김문수 46.4%입니다. 대선 양자 대결 말고요. 예. 호남에서. 호남에서 다자 대결을 보면 물론 호남 비중이 그 샘플이 91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숫자가 모집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건 오차가 너무 큰 건 맞는데 당시 어쨌든 91명으로 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그러니까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45%인가 그렇고 그다음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쭉쭉쭉 있거든요. 보수 후보 전체 합이 28.5%였어요. 호남에서 지금 상황에 그것도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28.5%다? 이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모수가 9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계 과학적인 거는 엄청 떨어지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호남이라고 뻥을 치면서 대답했을 가능성 이게 있다고 봐요. 호남 민심 또 바로미터인 게 또 고향이 이제 주변에. 네, 저 이번에 이제 설에 이거 녹화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물어봐야 돼요. 네? 아직 못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수시로 소통하시는 줄 알고 오해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똑같구나. 대부분 박성태 실장님과 의견이 같은데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음모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이거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전문가들이 과표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령도 속이고 지역도 속이고 성향도 속이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없어요. 아니 왜냐면은 통신사에서 그 줄 때 어느 정도 연령하고 지역은 주거든요. 이제 안심번호로 줄 때 네. 하는데 그렇게 주니까 정치 성향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정치 성향은 빼고 그러면 네. 연령하고 지역은 그렇게 속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하면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데 아까 호남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약간은 좀 뭐 바이어스가 있다, 오류가 있다라고 해야지. 이거를 막 이건 뭐 정말 못 믿겠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에는 과거에는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이분이 솔직하게 대답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크게 벌어졌을 때 또 어떤 의도가 명확히 있는 집단이 출연했을 때는 이 숫자가 충분히 뭐 이 조사 기관들의 의도가 아니라 그냥 수용자들 입장에서 이게 왜곡되거나 오염될 수 있다. 그런 있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있는데. 지금의 일반적인 여론조사도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 안 맞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미디어 구조가 바뀌면서 각 개인들이 다양한 본인의 미디어로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뭐 커뮤니티 이런 거에서 정책 의사를 표출하면서 어떤 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론조사 자체를 크게 신뢰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곡한다거나 억지로.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 업계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론조사의 그 응답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이 딱 전화를 받으면은 실제 끝까지 응답하는 사람은 뭐 1명, 2명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MB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응답률 한 20% 가까이는 나오니까는 전화를 받으신 분 중에서는 그래도 한 5명 중에 1명 끝까지 응답을 해주시는 편인데 ARS는 뭐 최근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정말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정말 이건 난 정말 정치에게 평소에 너무 하고 싶은데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어. 내 의견 얘기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좀 ARS에 좀 고관여층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여론, 그런 분들의 생각이랑 그 외 나머지 일반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가 워낙에 요즘 많이 나오고 이제 다양한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지만은 그런 응답률은 좀 신경 써서 봐주시고 좀 응답률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양질을 판단해 주시는 것도 좋은 기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박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뭐 부작용들은 오차 범위라는 걸 두잖아요.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 그래서 그 수치만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 여론조사 자체를 부정을 하거나 좀 잘못된 것 같다, 정확지 않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흐름만 보고 어쨌든 보수층이 결집한 것은 맞으니까
이전보다는 상당히 결집했다. 왜 나를 봐? 아니 나를 본 거야. 나를 보고 아니 있다니까.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얘가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아니 좀 나를 보고 봐봐. 날 보고 아니 저 시청자를 보는 거야. 날 보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도 뭐 여론조사 전적으로 100%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냥 흐름 보고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이 추세. 결집한다. 그 다음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를 넘어섰냐? 민주당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흐름이 극우 지지층이 충분히 과대 표집되고 결집되는 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차피 그걸 감안해도 저는 그 결집도가 약 7% 정도 있다고 보는데 뭔가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것 같잖아요. 근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7% 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걸 감안해도 민주당이 지금 동등하거나 또는 밀리거나 모습을 보이는 건 민주당의 위기 경고등이다. 그냥 그저께 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읽는 거지. 아 김문수가 대빵이야. 요거는 못 믿겠다 이거죠. 근데 그 여론조사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최근에 추이적으로는 여튼 보수의 1등 주자는 김문수 장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난리 났어요, 저기. 그러니까 뭐 어디가 난리가 났어요? 극우 유튜버들 난리 났어요. 야, 역시 우리가 힘이 세다. 우리가 여론을 주도하는구나. 예. 분위기를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난리 났고 큰일 났어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국민의힘이 큰일 난 아니,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냥 예. 우리가 진짜 정말 영향력이 정말 세구나. 네. 그렇게 지금 난리 났다니까. 지금. 그래서 큰일 났다고요. 네. 그러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네? 그냥 큰일 나고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되죠. 저 같은 경우에 어쨌든 보수 우파의 입장을 저는 지지하는 사람인데 김문수 장관이 보수 우파를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지가 않거든요. 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항상 입장을 같이 하고 게다가 부정선거 지금 원래 어느 이야기했던 측면에서는 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저 사람이 후보가 되면은 보수 우파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 되세요라고 하면서 응원단의 역할을 할 거다. 김문수 되면 이재명 응원단이라는 거예요? 네. TV 토론을 했어요. 막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에게 이 비상계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비상계엄 무슨 이재명 대표 말이야. 당신 이제 이럴 거란 말이에요. 거의 99% 그럴 거예요. TV 토론 자체가 안 될 거예요. 보수층들은 환호하지. 이제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유튜버들은 뒤집어졌다. 야 김문수가 이겼다, 네. 뒤집어졌다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층은 뭐지?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선은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김문수, 홍준표가 좀 높게 나오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거는 우리 필패카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선출되지 않도록 룰 변경을 할 움직임이 곧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진짜 김문수 장관이랑 홍준표 시장 등이 경선 토론에 나와서 막 서로 비상계엄이 옳았다. 근데 김문수 장관은 막 그렇게 얘기하고 홍준표 시장은 옳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내 생각은 그래 뭐 이렇게 아마 얘기하고 그 정도 톤이겠죠? 아니요. 그래요? 비상계엄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지금 야당이 지금 입법 독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관들 그렇게 탄핵하면 어떡합니까? 막 그렇게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죠. 100% 이렇게 해요. 재밌겠는데? 오세훈, 유승민 정도는 비상계엄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홍준표, 김문수는 무조건 민주당 당신 탓이야. 이렇게 그 TV 토론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릴 거라니까요. 묻는 말에 대답 안 해요. 묻는 말에 답 안 네, 해요. 안 해. 이거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왜? 저희 강아지 판넬이 여러 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거 듭니다. 배지 하나 그럼 만들어주세요. 아니, 이거. 배지요? 한 마리로는 개판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최소한 두 마리 복수는 돼야 이건 개판이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대선 판을 보는 유권자의 심정도 아마 아니 박 실장님 왜냐면 말씀을 김문수 장관이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 국회 나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답변한 걸 봐보세요. 거기서 호통치고 뭐라 했다니까. 그리고 사과라니까 사과도 안 하고. 유일하게 사과 안 앉아 하고 앉아 있었던 있었고. 사람이죠. 봐봐요. 100% 그럽니다. 근데 이제 모 보수 인사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출마해서 김부겸 전 총리한테 진 사람이다.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보수에서도 코어가 절대 못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 그래요? 극우 보수 그 유튜버들이 막 띄웠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저렇게 이 윤석열 정권을 지킬 수 있고 윤석열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 극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죠. 장관을. 극우 유튜버의 PD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같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 편을 계속 들었잖아요. 비상계엄 문제라든지 탄핵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김문수랑 윤석열은 한 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막 극렬한 지지층들이 코인도 쏘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돈도 벌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악순환 되는 거야. 악순환. 그렇네요. 원래 같은 종이에요. DNA 구조가 비슷하고. 네. 네. 픽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같은 부류였고 김문수 장관 자체가 원래 극우 유튜버고. 예, 그렇죠. 예. 예. 뭐 장관 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기억하고 있는데요. 근데 웃겨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박근혜 탄핵을 왜 시켰습니까?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박근혜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왜 잡아가둡니까? 잡아가둔 사람이 윤석열인데. 2017년에 그랬죠. 와 진짜 이거 참 네. 과한장하겠어요 진짜 정말. 예, 뭐 앞뒤에 어떤 일관성과 엄밀성을 없어. 요구하기엔 역시 참 예. 어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극우는 움직이는 거야. 사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극우도 극우도 움직이는 거다. 건가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유의해서 봐야 될 게 다만 같은 보수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좀 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네, 네, 여론을 네. 살필 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저희가 동료 시민들을 대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네. 예,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가 약간 한동훈 대표 때문에 오염돼서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극우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예. 특별하게 뭐 이들을 단죄해야 된다. 자기 주장을 그냥 평화적으로 표출하는 것에 그런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봐요. 다만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르죠. 이거는 계엄은 국민의 각 개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결정체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났으니 불가피하게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게 계엄이에요. 국가 권력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두둔하는 주장은 이제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이런 극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보다는 저는 이들을 부추기는 사람들. 제가 뭐 요즘 이런 표현을 강조해서 쓰는데 권성동, 권영세 이런 분들, 예.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네. 또한 10명 정도 더 있는데 네, 나중에 관저 앞에 이건 갔던 얘기 분들. 드릴게요. 예. 그분들이 더 문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분들은 영악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 정파적 또는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이 극우 지지층들을 선동하고 있다. 오히려 세력을 키우게 네, 하고 네. 네.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으로든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사태를 방조했다 사실상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극우 여론이 문제다. 그리고 그걸 선동한 사람들의 네. 책임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나마 우리가 보수 안에서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을 그래서 좀 봐야 되는 지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이수석께서 해주시겠어요? 네네. 보수라고 하더라도 약간 층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수 저 뭐 세 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2030 보수, 그러니까 자기가 20대 30대이면서 정치 성향 보수라고 답하신 분들, 그다음 6070 보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TK, PK 이제 영남에 있는 그 보수이신 분들 이게 세 개 집단을 나눠서 봤을 때 일단 보수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핵에 당연히 반대하는 의견이 높죠. 25대 71로 탄핵 반대 의견이 높은데 다만 이제 2030 젊은 보수층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격차가 이제 39대 55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30 보수 중에서는 40%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70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14대 83으로 83%가 지금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거고, 예. TK, PK 그에서도 74%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30 보수인 분들과 이제 나머지 다른 보수인 분들의 결이 지금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MBS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의 대응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보수층에서는 탄핵 지금 심판에서 대응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64%로 높죠. 근데 2030 보수만 떼어놓고 보면 이게 46대 49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거죠. 2030 보수 중에서도 절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6070 보수나 TKPK 보수랑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2030 보수의 생각은 전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보수층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석님 질문 있습니다. 네. 들고 주문하세요. 아니 그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사람들을 좀 세분해서 당신은 진짜 탄핵이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탄핵을 찬성하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돕는 맞아요. 것으로 인식이 돼서 반대하는 겁니까?라고 세분해서 여론조사하신 적은 없나요? 거의가 아주 좋은 정말 질문인데요. 저희가 사실 그것까지는 아직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흐름을 그냥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고. 네. 네. 사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좀 기대하시면 돼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사인이 예. 예리하게 예. 정말 시사인답군.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기대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하늘이 내린 김은지 기자님을 위해서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박성태 실장, 아까 뭐 계속 쓰고 있더라고. 박성태 실장님이 아지를 떠주십시오. 김은지 앵커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짱이에요. 은혜로운 진행 재능을 뛰어넘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 아니. 자는 왜 나왔어? 그냥 뭐 제대로 알고 있나 해봤어요. 김은자 아닙니다. 은자? 저희 부모님 소속에 지어주신 김은지라는 이름이 혹시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나 해봤는데 긴장하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있네. 지금처럼 아니면 지금보다 더 뛰어난 진행자가 되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진행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새해 덕담을 와. 저 포도씨유 하나 더 받아가려고 네,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경호처 차장의 예, 자격이 선물 충분해요.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합니다. 제가 곧 작살 횟감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해군 폭죽을 준비해 주세요. 해군 파티. 저희가 나이타를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가 회고하기 쉽지 않으니까 저번에 합의 본 게 있습니다. 마른 멸치 이쑤시개로 콕콕 쑤셔가지고 예. 네. 작살을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네, 쟁반에 마른 멸치 뿌려놓고 콕콕콕 해서 이제 엮어서 드릴게요. 잔인해 생각하니까. 예. 전 참, 옆에서 노래도 부르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자주 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더 오늘도 열심히, 한곡 줘. 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저희 경호처. 재밌죠? 자주 오세요. 원래 잘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그 경호처의 어떤 논란이 얼마나 좀 보통 웃겨주고 이상한지를 500원 미러링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잘 새해 덕담해 주신 것으로 예, 받도록 하고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동환 수석이 이야기해 주신 그 이야기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헛소리하지 말란 예. 얘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왜 드렸고 그랬어? 포도씨유 더 그럼 깨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보수 안에서도 결을 나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네. 의미와 메시지는 특히 정치권에 계시니까 장 소장님 먼저 좀 해설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수가 합리와 상식을 버려버리고 또한 사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주면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가 없습니다. 중도층 견인해내지 못하면 선거는 100점 배패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거 싫어. 그러니까 그냥 나 탄핵도 반대해. 이거는 괜찮은데 탄핵이 뭐가 잘못됐어. 이런 보수가 주류라면 이거는 보수의 미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좀 세분해서 분석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100% 인용이 돼야 되고 내란죄로 처벌돼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얼마고 이재명이 안 되니까 나는 탄핵 반대. 이 사람이 얼마인지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흔히들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들이 있고, 본질적인 게 변하지 않으면 부수적인 것들은
가끔씩 나타났다 없어지는 하나의 양상에 그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이제 사회과학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 좀 다른 게 사회적으로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경우들이 무수하게 존재할 수 있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우연히 하나의 우연적인 사건들이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마치 돌연변이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의 여론조사가 분명 보수의 과표집이 들어가 있다. 아까 물론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런 과표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과표집 돼서 좀 더 또 거기에 또 하나의 중심체가 돼서 다른 의견들을 더 모으고 만유인력처럼 모아서 덩치를 키우면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되고 가는 실제로 질적 변화가 일어나 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나 또는 뭐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정말 안 맞는 스스로도 사실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한 좀 이상한 생각이야라고 생각했을 분들이 다수가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나치즘 같은 거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큰 집단을 이루는 적게만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큰 집단을 이루는 이런 하나의 아주 나쁜 모멘텀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범죄도 아니고 예. 물론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그냥 내란을 일으킨 범을 이렇게 두둔하는 세력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도 하나의 어떤 아주 나쁜 모멘텀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그럼요. 과표집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게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은 실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한 열도 높고 지식을 존중하는 문화가 되게 강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덜했었는데 이전에도 구구가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 아주 크진 않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게 지식이나 이런 합리 이런 것들을 아예 배척하는 이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국민의힘 주도 세력들이 역사의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수석님께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들고 하라니까? 그 24일 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역으로 설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 보고서상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론이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요. 싸해요. 서늘해요. 이렇게 뭐 팜플렛 나눠주려고 하면 등 돌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막 내란 세력 하면서 막 항의했거든요. 우호적으로 그 한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우호적으로 받는 사람은 몇 명이 없어요. 대부분 다 마지못해 받았거든요. 보고서상의 여론과 현장의 여론이 많이 괴리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까요?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 네. 고를 수도 그 있지.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영상. 전 되게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그 최고위원들도 비대위원들도 상당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네네네. 자신감 있게 나갔는데 싸늘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론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장 과표집이- 여론이 맞는 거예요. 과표집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 보고서상의 여론이 맞는 건지 알았어요. 자기 맞아. 자기 맞아.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통 이제 특히나 그런 분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저기 서울역에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섞여 있었어요. 예. 섞여 있었는데 어.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게 우호적으로 안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고서상의 여론을 더 우리가 맞다고 봐야 될 건지 현장 민심을 더 맞다고 봐야 될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당연히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론조사가 맞죠. 아니 맞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거 맞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뭐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페이퍼로 보는 여론이랑 숫자로 보는 여론이랑 실제 여론은 또 다를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체감을 했을 때 좀 더 냉랭하거나 더 우호적인 경우도 물론 있고 그래서 하지만 다 뭐 둘 중에 어느 게 맞다라고 해석을 하긴 좀 어렵고 둘 다 균형 있게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수국님도 그 네. 영상 자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그게 들어요. 찾아볼게요. 네. 저는 여론이라고 봐요. 아니, 그렇게 반 국가 세력 그냥 반 국민의힘 세력을 티를 내야 돼요. 설날에도. 서울역에 랄랄랄랄라 해서 가서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준 거 아니에요. 저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해보고 싶었어. 네.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거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더 영악해서 사람을 사요.
식권 2장씩 주고 정부한테 부탁해야지. 네, 정강부사한테 식권 2장씩 줄 테니까 와서 좀 이렇게 환영하는 걸 해줘. 솔직히 한 200명 정도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급 10,000원씩에서 2배 2만 원 4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갖고 해서 했다면 그게 방송 카메라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구나. 다음 추석에는 할 것 같다 이분들이. 힌트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안 근데 된다. 만약 그러면 그걸 화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실제 여론도 저렇구나라고 보면 이것들이 이제 몸통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루먼쇼. 네. 그러면 거기에 동조돼서 저게 주류인가 봐. 예를 들어 친문계 나서는 이론은 정말 오랫동안 맞아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른바 여론층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라고 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또 과거에 많은 분들이 댓글 태선 캠프에서 무슨 옛날부터 시발단을 운영한다든지 댓글팀을 운영하고 검색어를 조장하려고 하고 십자군 알바단. 그래서 이런 혹시 발음이 오해할까 봐 그러셨구나. 혹시나. 알 사람 다 알아요. 아니 모르시는 분들 요새 세대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뉴스위는 다양한 연배들이 보셔서 이 씨박이야.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왜곡으로 몸통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장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 지난 설에는 그 극 안티층에 대해서 좀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더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아주 맞아요. 강한 반감을 드러내시는 분들의 포션들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질문 좋습니다. 다른 걸 짧게 하면 되죠. 질문하는 거 너무 좋은. 하늘이 내린 우리 김은지 기자님 말씀 들어야지. 아니 왜냐하면 그 2030의 보수 여론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근데 또 2030 안에서도 좀 여론이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것도 짚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여론조사상에 현재 1월에는 좀 보수가 조금 더 많이 응답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모든 세대가 다 그렇냐가 그런 반대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좀 가장 많이 구분이 되는 게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일단 20대 남성만 놓고 보시면은 일단 저 계엄 전에 작년 5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자기가 진보라는 20대 남성이 20%, 중도가 37%, 보수가 30%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많긴 했지만 뭐 중도 37, 보수 30이니까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이게 근데 올해 1월에 진행한 MBS 조사 3번의 조사를 모아서 보니까는 진보가 17, 중도가 29, 보수가 41, 보수가 11%포인트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1월 조사에서 들어온 20대 남성분들 중에서 보수가 40%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로 많이 쏠린 현상이 지금 확인이 되고 반대로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지금 총 그 계엄 전에는 진보 31, 중도 37, 보수 15여서 진보가 사실 많기도 했죠 이때도. 근데 지금 이번 1월에 들어와서는 진보가 39, 중도가 38, 보수가 13. 오히려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대랑 완전 다르게 진보 응답자가 더 많이 이제 1월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애초부터 20대 남녀 이념 차이가 상당히 큰 걸로 계속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는데 1월 들어서 이제 탄핵 정국 들어오면서 완전히 지금 더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30대 남성도 비슷하게 관찰이 됩니다. 이제 30대 남성도 이제 진보가 이제 20에서 16으로 줄었고 중도가 이제 38에서 43으로 늘었고 보수가 33에서 36으로 좀 20대와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이게 좀 하나의 좀 1월에 들어선 여론조사의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조사인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읽기가 어려워요. 저 부분은 왜 성별로 저렇게 나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이 단순히 뭐 이념의 차이일까 아니면 정책적인 차이일까 아니면은 뭐 PC주의라든지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일까 솔직히 저 민심은 읽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지난번 대선 때도 20대 여성은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20대 남성은 또 국민의힘 지지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흔히 말하는 뭐 20대 여성 남성을 갈라치게 하는 그 효과가 아직도 지속되는 것이냐 분석은 잘 못하겠네요. 저는 저 현상을 참 양당에서는 극복해야 될 숙제다. 눈여겨봐야 될 숫자라는 생각 확실히 듭니다.
저는 그냥 역시 이것도 너무 이제 편하게 제가 대답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지층 결집이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사실은 지난 대선의 투표 성향에도 드러났듯이 20대 여성과 남성, 뭐 30대도 마찬가지 성향들이 조금씩 보였거든요. 약간의 성향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이라는 아주 큰 정치적 사건 속에서 지지층이 결집해서 나온 거다. 그러면 앞서 이제 여성들의 진보 성향이 강화된 것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 탄핵 집회에 나갔고 그런 경험도 있는 분들이 예전엔 차이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젠더에 따른 정치적 성향 차이가 약간 있었는데 이게 좀 더 과다하게 드러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해석한 건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도 말씀하신 것 아까 여론조사가 좀 대선 상황이랑 거의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아니에요. 좀 내가 얘기했는데 강요했잖아요. 지금 칭찬해달라고. 맞다고. 아니 그냥 이분이 그러실 분이에요. 수석 연구원인데 수석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 네. 팀에서 팀이 아니지. 그 팀에서 제일 나은 분이 수석이에요. 야, 뒤에 차석 있죠. 예, 있어요. 이때잖아요. 날카로웠어요. 뒤에 차석도 있고 야, 일반 우리- 팀원도 있고 수석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겁먹고 자신의 소신과 의견과 다른 얘기를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 가만히 계시면 그리고 되잖아요. 한국 리서치는 되게 큰 회사예요. 근데 가만히 계셨으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왜 제가 한번 강요했어요? 방송에 좀 더 나오려고 그런 거죠. 네, 방송이 좀 더 나오기 위해서 다음 말을 이어가 보면 네. 이 진영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세대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국가기관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진영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앞으로의 큰 과제라는 생각이 또 들던데요. 그것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 좀 약간 우려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게 기관별 신뢰도를 이제 MBS 한국갤럽에서 시차를 좀 두고 물어본 게 있어요. 이제 뭐 일단 MBS 먼저 소개를 드리면 헌법재판소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67%, 그다음에 뭐 법원 48%, 경찰 45%, 뭐 지방자치단체 46%에서 뭐 국회 41% 등등 이렇게 나왔고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57%, 뭐 법원 46, 경찰 47, 뒤쪽에 중앙선관위가 이제 51이 나왔고 뭐 검찰이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MBS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 다 신뢰하는 응답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결과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67에서 57로 떨어졌다. 일단 요게 일단은 이제 한 달 사이에 이제 법원이나 경찰은 사실 큰 차이 없이 비슷하거든요. 진영 논리가 저게 가미돼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기 다음 그림에서 이제 진영 논리가 나올 텐데 이제 갤럽 결과를 이제 탄핵 찬성하는 사람과 탄핵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본 건데요. 일단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76%가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23%만 신뢰한다 그랬고요. 중앙선관위는 격차가 더 커요. 72대 11이 나왔고 경찰 57대 26, 법원 이제 58대 23. 검찰이나 공수처는 사실 워낙에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애초에 낮았던 기관이기 때문에 이념 차이는 사실 크진 않고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진영에 서느냐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달라지는 거고 좀 우려되는 거는 만약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걸 신뢰를 할까요? 이 결과를?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그렇죠. 수 지금 있겠네. 중앙선관위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이제 탄핵 반대하는 데서 11%고 여기서 지금 계속 지금 부정선거 있다는 얘기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제 불복할 수 있고 그러면 상당히 좀 우려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그 건의사항이 있는데 전광훈 목사를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도 한번 넣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관이 아니라서. 아니 보수층에서는 얼마나 좀 신뢰를 하는지 왜냐하면 되게 큰 변수가 돼버렸잖아요. 나라에. 예, 이 사람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법부도 깨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국민들은 얼마나 신뢰하고 진영에 따라서 얼마나 신뢰도가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런 정강을 질문도 좀 신뢰하십니까? 있어야 돼요. 신뢰하십니까? 아니요. 네.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이제 먼저 기업들 같은 데서 인적성 검사할 때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질문들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전광훈은 참된 목사다 이런 질문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격리. 뺄 수 빼고 있게 어떤 사람인지 예, 예. 킬러 문항이네요. 킬러 문항에 그런 것들을 예, 놓아야 예, 되는데 예.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면접원이 시간이 적어내니까. 그렇죠. 안타깝네. 네, 정말 이 헌재나 중앙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불복 심리 혹은 불신의 네. 심리라고 하는 것들은 좀 큰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런 부분은 일단 예상은 되죠.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재에 대해서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저 현재 나와 있는 양상은 우리가 뭐 양해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저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의견을 내겠군. 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른바 저분들이 아닌 이른바 지도층 예를 들어서 뭐 레거시 미디어랄지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 또는 대선 주자급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저는 그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최근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은 그러니까요. 예전 초반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도 하고 당연히 대통령도 탄핵돼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법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는 뭐 중앙 동아는 그 정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극우 에너지를. 극우 에너지파라고 할까 앞으로 근데 그런 것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요새 이런 게 잘못돼 개인적으로 있다. 극우란 단어 말고 오히려 그 집단을 다르게 부를 수 있는 더 정명한 단어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게 복동이라고 정말 부릅시다. 복동이요? 우리 복동이 소중해서 안 됩니다. 괜찮아요. 또 사면 돼요. 복동이라고 부릅시다. 네. 그럼 아니 저게 진짜 극우. 우파인가? 막 그 아무리 극우에 가 있어도 그렇죠. 저게 우파의 가치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설 때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고요. 오, 복동이라 그러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런가? 복동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네. 저 복도를 안 지을 거예요. 저 기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심판자 역할을 하고 공권력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보수우파 지지자들이 신뢰도를 낮게 평가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고 만약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받는다면 지난 서부지법 침탈과 같은 폭력적인 행위가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또다시 재현될 수가 있다. 그런 걱정이 드네요. 맞습니다. 야, 정말 짙은 그림자를 남기게 하는 그래서 우리한테 미리 선제적인 과제와 숙제를 주는 여론조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든 상황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세게 다시 한번 비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설 연휴에 이렇게 민심을 들여다보는 깊이 있는 방송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랜만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마무리는 설 덕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 설 때 정치 유튜브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저희 거 보셔야 되는데. 확장돼서만 보십시오. 딴 거 보시면 싸움 납니다. 예. 저희들 거 보시면서 웃으면서 전 맛있는 거 드시고 떡도 맛있는 거 드시고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딴 것도 녹화하지 않았어요? 우선은 가서 보세요. 가선 또 거기 가서 그것만 보라 그래요. 배울 점이 있어. 네. 아부만이 살 길이다. 그 상록수 노래 예. 끝 소절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부르실 건가요? 부르면 이거 불러주십시오. 녹화 다시 해야 돼요. 네. 그 끝에가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길 것을 믿지만 제가 볼 때는 순탄한 과정은 아닐 것 같아요. 항상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끝내 이기는데 힘들겠지만 웃으면서 싸워야 된다. 그래야 오래 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박장도수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스트레스 받는 정치 뉴스 이렇게 재밌게 들을 수가 이게 있나요?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막 야 시국이 이런데 너희들은 거기서 웃고 떠들고 있냐.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뜨끔해요. 그런데 그 응원봉 여의도에 나왔던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싸울 때는 웃으면서 싸우자. 저는 전략적인 네. 편이에요. 사실은 화가 많이 나는데 웃으면서 싸워야 돼요. 고백할 게 있는데 하지 마요. SNL에서 네. 연락이 한 번 왔었어요. 오? 그래요? 네. 웃기도 그 하고. 정치인 그걸로 아니 네. 다른 정치인 저 전화번호 좀 말해달라고. 저 밸런스 게임 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예. SNL 아닙니까? 한번 출연해 봅시다. 저 쿠팡 고위직이랑 아는 분이 있어요. 오. 왜냐? 난 회원이니까. 와우. 쿠팡 PPL 때 안 오는데 냅둡시다. 자, 네. 밸런스 게임 김문수, 정광훈. 그 누구? 좋냐 싫으냐. 예, 누구 한 명만 픽한다면? 그래도 김문수 해야죠. 정광훈은 아니죠. 저 사람은 격리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미국에 도망간 것 같은데 안 왔대요? 왔나? 모르겠어요. 예. 몰라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동환 네. 수석도 예, 아, 마무리 네. 인사해 주세요. 예. 이번 설 연휴가 어쨌든 깁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쉬면은 9일 쉴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근심 걱정은 잠시 넣으시고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시고요. 김은재 뉴스인 1월 27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방송 내일 준비했거든요. 명절 계엄 스트레스 이렇게 해소하세요인데요. 예,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강유정 의원, 김만권 정치철학자와 함께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나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지 고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그러면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